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경제 교과서대로라면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돈의 값, 즉 금리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5월에 2.75%에서 2.5%로 한 차례 인하된 뒤 11월 27일 회의까지 계속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긴축이 아니라 완화 기조에 가깝고 시중에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 금리의 거울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년물 금리는 2%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지만 12월 9일 기준으로는 약 3.46%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장기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안팎으로 튀어오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도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와 원화를 점점 더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으며 외국인과 국내 채권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완화적 행보가 향후 인플레이션과 재정 금융 리스크를 키울지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넘쳐나는 유동성인데 왜 장기 금리와 대출 금리는 오히려 뛰고 있을까요?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기묘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 경제의 이상 징후이며 그 이면에는 한국은행의 조용한 돈풀기와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더 큰 문제가 겹쳐 있다는 점을 앞으로 차례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은행은 아직 미국, 유럽처럼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이라는 수단을 대규모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RP는 원래 7일, 14일짜리 단기 자금 공급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14일물 RP를 매입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다시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죠. 그런데 최근 한은은 2025년 11월 11일 14일물 RP 매입에서만도 20조 원 규모를 예정 낙찰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이런 입찰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기 때마다 자금을 회수하기보다 같은 규모로 다시 RP를 매입해주면 실질적으로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계속 불어나고 시중에는 돈이 상시로 깔리게 됩니다. 형식만 단기 RP일 뿐 내용은 끝이 잘 안 보이는 장기 유동성 공급, 즉 스텔스 양적 완화에 가까운 셈입니다. 여기에 2025년 12월 9일에는 3년 3개월 만에 1조 5 영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까지 단행했습니다. 단순 매입은 RP처럼 만기 환매가 아니라 국채를 그대로 안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은 이 새로 찍어낸 기본 통화가 영구에 가깝게 시장에 남는 효과를 냅니다. RP 상시 운용과 단순 매입이 겹치면서 통화량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광해 통화는 2025년 9월 기준 약 4,447조 구 604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5년 들어 ME 증가율은 연 6%대 중반, 전년 동월 대비 8% 안팎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즉 통계상으로도 돈의 홍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한은은 겉으로는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전통적인 양적 완화라는 말을 피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대규모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을 통해 고성능 신규 자금을 꾸준히 살포하면서 사실상 유사 양적 완화를 실행하고 있고 이 조용한 돈 풀기가 이후 PF 좀비화, 강남 집값 급등, 장기금리 왜곡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풀린 돈이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핵심은 이 돈이 모두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본원통화, 즉 고성능 신규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본원통화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과 현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대출과 예금이 파생되면서 M이 같은 광해통화로 몇 배씩 불어납니다. 이를 통화승수라고 부르죠. 교과서적으로는 본원통화 일원이 시중에서 대출 예금을 거치며 8배, 10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우 M이는 2025년 9월 기준 약 447조 구 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증가율도 2025년 들어 전년 동월 대비 6, 7%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완만한 증가라기보다 기준금리가 이미 인하 국면으로 돌아선 가운데 통화량까지 크게 늘어나는 전형적인 유동성 홍수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RP를 통해 상시로 공급한 자금 규모와 2025년 12월 9일 국고채 단순 매입 1조 0억 원 같은 본원 통화 공급이 겹치면 초기 투입 금액이 5배, 10배 이상으로 시장에 파고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은이 단기 RP를 반복 연장하고 여기에 국고채까지 직접 매입하면서 사실상 본원 통화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초기 7, 8조 원 수준의 본원 통화가 통화 승수 10을 적용하면 70, 80조 원, 14를 적용하면 100조 원을 훌쩍 넘는 신용 창출 효과를 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개별 연구자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가깝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한은이 찍은 돈이 눈에 보이는 액수보다 훨씬 크게 시장을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통화량 ME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PF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거품과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성능 신규 자금은 단순한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금융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풀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입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을 보면 2020년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지수는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4년 하반기 이후 재건축 단지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2024년 3분기 저점을 찍은 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남권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가격 탄력성의 배경에는 공급과 돈의 괴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통계를 보면 서울 강남권의 연간 주택 인허가 입주 물량은 변동은 있지만 기존 재고 대비 연일 2% 수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로나 이후 4, 5년 한국의 통화량 ME는 연평균 6% 안팎의 속도로 늘어나 누적으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강남 아파트라는 실물은 4년 동안 2% 늘기도 힘든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15% 이상 늘어난 구조입니다. 여기에 2025년 들어 기준금리 인하 2.75%, 2.5%와 RP 국고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더해지면서 시중에는 갈 곳 없는 돈이 넘쳐나는 반면 입지 좋은 주택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 당국이 각종 규제로 수요를 눌러도 유동성이 한 번 더 밀려오면 강남과 핵심 입지의 가격은 다시 꿈틀거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가격 상승이 건강한 소득 증가나 생산성 개선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희소자산에 쏠리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조정 국면이 올 경우 충격도 크고 PF 사업장과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실이 한 번에 터질 위험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상당 부분은 이미 부실이 뚜렷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연명시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금융권과 보증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는 약 216조 0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21조 원, 비율로는 9.7%가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AMRO 분석에 따르면 PF 대출 본체만 따져도 2024년 2분기 기준 약 132조이 0억 원 수준이며 이 중 60% 이상이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이 보유하고 있어 충격이 났을 때 방파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체율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2.7%에서 2024년 말 3.4%로 뛰어올랐고 금융연구원 등은 신규 연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고성능 자금을 쏟아붓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원래라면 부도나서 정리되어야 할 PF 사업장이 언젠가 금리가 떨어지고 분양이 살아나면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고 버티는 이른바 에버그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자는 못 갚으면서 원금 만기만 계속 연장하는 좀비 프로젝트들이 생존하고 그 사이 이자 비용이 쌓여 프로젝트 재무 구조는 더 망가지지만 겉보기에는 아직 부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상 부실은 뒤로 밀려납니다. 이미 일부 대형 건설사 사태와 채권 시장 경색에서 보았듯이 PF 사업장 한두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 디폴트 위험이 언제든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계속 부어 넣으면서 현 상태 유지에만 매달릴 경우 216조 원 규모 PF 익스포저 중 어디까지가 진짜 회수 가능한 자산이고 어디부터가 손실로 확정될지 구분이 더 어려워지고 결국 리스크는 더욱 커진 채 미래로 떠넘겨지게 됩니다. 통화 공급이 이렇게까지 늘어났는데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와 원화 자산을 점점 더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채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5년 4월 초 2.5% 안팎까지 내려갔다가 12월 초에는 3.4%를 넘어 3.5% 선에 근접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10년물 금리는 4%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인 것과 달리 한국 장기 금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물가와 재정, 금융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그만큼 높은 명목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 2%대 중반까지 내려왔지만 2025년에는 국제 유가 공공요금 환율 요인이 겹치며 2% 후반, 3% 초반대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2025년 물가 전망치를 2% 중후반으로 제시하며 목표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2025년 들어 1,350, 1,450원 구간을 오가며 고점 부담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채권, 주식 투자자들은 한은의 RP 국고채 매입을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문제를 가리기 위한 유동성 살포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금리는 RP 매입으로 눌러놓을 수 있지만 10년물 같은 장기 금리는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신뢰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 원화가 더 약해질 수 있다, PF 부동산 부실을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떠안을 것이다 라는 불신이 쌓이면 장기 국채를 사줄 투자자는 줄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준금리는 2.5%로 묶여 있는데도 10년물 금리가 3% 중반까지 치솟는 현재의 역설적인 금리 구조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신뢰 위기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금리 급등의 이면에는 환율이라는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여러 차례 1,400원을 넘나들었고 2024, 2025년에도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중반까지 높은 레벨에서 움직였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장중 1,400원을 돌파했고 2025년 들어서도 미 연준의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1,350, 1,450원 구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환율 일상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 보유액과 선물환 스왑 등을 총동원해 변동성을 누르고 있지만 외환 보유액은 2021년 700억 달러대에서 2024년 들어 400억 달러 안팎까지 줄어든 상태이고 2025년에도 큰 폭으로 늘지 못한 채 방어용으로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 자체는 아직 위기 직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한은이 RP와 국고채 매입으로 원화를 공격적으로 찍어내면서 그 부작용을 외환 보유액과 국민연금으로 억지로 막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채권 비중을 높여 증시와 채권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어 결국 원화, 가치, 금리, 주가를 세트로 떠받치는 공적 플레이어가 되는 그림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선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구조 개혁 지연, PF 부실, 인구, 성장 둔화가 다시 부각될 때 외국인들은 한은이 통화 가치와 금리를 동시에 지킬 여력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질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 선을 향해 급등하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까지 하느니 찍어낸 돈의 홍수는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약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자본 유출과 신뢰 붕괴를 촉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환율 고금리 조합은 단순한 경기 국면이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라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채권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버티고 2026년 초에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 거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이고 2024년 말 기준 전체 자산 중 국내 채권 비중은 약 23% 안팎, 규모로는 20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향후 국내 채권 비중을 소폭 더 늘릴 수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줬고 2025, 2026년 중 보험료 수입 역시 매년 60조, 70조 원대가 예상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국민연금이 사주면 국채금리도 회사채 금리도 안정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뜯어보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연말 기준 목표 비중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는 이미 채운 국내 채권 비중을 더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중 조정을 위해 매도에 나서는 구간도 생깁니다. 둘째, 2026년 들어 새로 유입되는 보험료 60, 70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으로 나가야 하므로 국내 채권으로 전부 돌릴 수 있는 돈은 제한적입니다. 셋째, 설령 국내 채권 비중을 1, 2%포인트 더 높인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RP, 단순 매입으로 만들어낸 통화승수 효과 80조, 100조 원 규모와 PF, 부동산, 재정 리스크를 동시에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국채를 더 사주면 시장 금리가 일시적으로 0.1, 0.2%포인트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신뢰 회복이나 PF 부실 정리, 통화,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금리, 환율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정책 의존도가 높은 취약 시장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몇 달짜리 방패일 뿐 한국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구조조정 지연이 만들어낸 근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PF 부실과 금리 불안의 뿌리는 2020, 2022년 이른바 둔촌일병 구하기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전 세계가 초저금리 양적 완화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한국도 당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며 유동성을 크게 풀었습니다. 2022년 들어 미국 연준과 주요 중앙은행이 급격한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연착륙과 PF 연쇄 부도 방지를 명분으로 각종 지원책과 유동성 공급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은 분양가, 공사비, 조합 갈등이 얽히면서 대표적인 고위험 PF로 지목됐지만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공적 보증, 정책금융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투입되며 사실상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상징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디폴트와 집값 급락을 막았지만 동시에 다른 수많은 중소형 PF 사업장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언젠가 금리 인하와 집값 반등이 올 것이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 결과 2020, 2024년 사이 PF 취급 잔액은 100조 원대 초반에서 130조, 140조 원대로 불어났고 금융위가 집계한 PF 익스포저 대출 플러스 보증은 2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원래라면 2022년 금리 급등 국면에서 부실 사업장은 토지 매각, 채무 조정, 정리로 수술했어야 했지만 한은과 정부가 돈을 계속 공급하면서 희망 고문이 이어졌고 그 사이 이자 비용과 공사비 상승, 분양 지연으로 재무 구조는 더 망가졌습니다. 지금의 금리 급등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미뤄둔 구조 조정의 대가가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PF, 부동산, 지방재정, 공공기관 부채가 서로 얽힌 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덩어리의 리스크로 응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둔촌 구하기는 현재의 전방위 구조조정 압력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RP와 국고채 단순 매입으로 돈을 더 풀고 정부가 적자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근본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물 국채금리는 3%대 중반까지 올라 있고 PF 익스포저는 200조 원을 넘겼으며 ME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것은 구조적 병을 키운 채 진통제만 늘리는 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 PF 부동산 부실에 대한 선제적, 선별적 구조조정입니다.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을 가르고 후자에 대해서는 토지 매각, 채무 조정, 손실 인식을 통해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은행의 스텔스 완화를 멈추고 통화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느니 어떤 행동 원칙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믿음입니다. 셋째, 재정연금 공공기관을 동원해 금리, 환율, 주가를 동시에 떠받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액은 최후의 안전판이지 상시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솔직하게 리스크를 공개하고 지금부터 3, 5년은 체질 개선의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급등과 고환율은 이미 위험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고편을 보고도 여전히 돈풀기와 미봉책으로 하루하루를 넘긴다면 언젠가 본편이 시작될 때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힘들더라도 구조조정과 통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